사전투표가 조작이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우선은 선거 결과가 미통당이나 여당이나 언론의 여론 추정의 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냐, 그 결과가 여태까지 여론조사나 그들이 추정한 거하고 큰 범위가 아니었다면 이 집단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거라고 믿을 근거는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왜 이미 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 2, 3일 전에 이대로 가면 100석도 안 나온다라고 유연선이 무너진다고 읍소작전을 폈을까, 이런 정황을 보면 이게 그 결과는 그 100석 부근이었으니까 큰 조작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는요, 당선 가능성은 선거 현장에서 뛰었던 당사자가 제일 잘합니다. 아주 박빙이 아닌다면은 본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선거를 뛰었던 후보 당사자들이 조작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선거 조작에 의해서 패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세월호 구조 때하고 똑같듯이 조작이라면 조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시해서 보면 다 수많은 사람들을 매수나 협박을 해서 침묵시킬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아까 세월호 잠수함이 충돌됐을 때 그 많았던 어부들하고 그 선원들하고 종사자들하고 해경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침묵을 시켰다는 얘기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그림을 보면 이 가능성을 적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첫번부터 음모론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낮은 확률이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인가에 대한 거를 따져보면요. 자, 누가 여러분이 지금 큰 금액이 걸렸을 때 우리나라 국민 중에 2천만 명이 로또를 샀다. 그것도 뭐 8자리 되는 거를 다 맞추려고 그러면 그 로또 당첨 확률은 언제나 1등 당첨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 수십억 잔고가 늘었다, 그리고 자기는 로또 1등 당첨됐다 그러면 그냥 확률만 가지고 얘기하면 로또 당첨 안 될 확률이 100%에 가깝죠. 왜냐하면 당첨될 확률이 0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당신은 도둑이라고 하는 의혹이 합리적인 의혹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은 무지 낮잖아요. 확률이 낮죠. 로또 당첨될 확률은 당첨 안 될 확률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도록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는 바로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없죠.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벼락 맞을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벼락이 뭐 1년에 2018년 계산 32만 번 때렸는데 4명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벼락 한 번에 사람 하나 죽을 확률은 0.001%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맞을 확률은 5천만 명 중에 4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벼락 맞을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벼락 맞아서 그럼 저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 4명은 다 거짓말이냐,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낮은 확률이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의 정황 증거가 제시돼야 합리적 의심이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로또를 산 적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로또 1등 당첨 금액은 저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든지 뭔가는 본인의 말에 대해서 다른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정황 증거가 없는 한 확률이 낮다는 걸 가지고 부정이나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낮은 확률의 일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확률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우선은 확률을 그렇게 함부로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저는 의문을 삼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확률을 계산했다고 그러면서 어떤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을 항아리 속에서 주사위를 무작위로 꺼내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확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주사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린 인간에서는 허딩 비헤이버라고 그러고 뭐 밴드웨건을 탄다고 그러고 집단 행동을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바뀌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총 있는 무한대의 그 가능한 조합 중에서 이거다라고 하는 그 마치 공을 항아리에서 꺼내는 것식으로 전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그 의도된 선택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는 것들은 통계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수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는 거고, 독립적인 걸 아닌 거를 독립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을 하거나 조작을 하고, 그리고 확증 편견에 맞는 경우만 빼가지고 동시 확률을 인식하는 그런 식의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확률을 함부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이병태 교수가 홍릉 학교에서 시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1호선을 탈 확률을 한번 계산한다 그러면, 홍릉에서 또는 청량리에서 시청까지 올 수 있는 경로는 무한대입니다. 그 골목 하나씩을 다 마음대로 뭐 갖다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확률은 낮지만 초음속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중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무한대죠. 그러면 제가 그 무한대 중에서 청량리역에서 시청까지 1호선을 탈 확률은 무한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니까 0에 가깝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저의 평소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 뭐든지 확률은 낮아지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1호선에서 이병태 교수를 본 적이 누가 얘기하면 그건 거짓 확률이 100%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전철만 타고 다니거든요. 전철만 타고 다니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택시를 절대 타지 않고 가끔은 청계천을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타면 95번 정도는 다 1호선만 타니까 사실은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률 분포 함수가 있을 때 정확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많은 주장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나간 거를 전체 유권자 중에서 무작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전투표로 특정 정당에 나갈 거를 계산을 하면 다 확률이 무지 낮은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더 의혹이 겹쳐서 감치 몰려나갔다라고 하는 그 행동의 변화에 대한 확률 분포가 없는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돌멩이 덩어리거나 구슬 덩어리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고 계산을 하니까 몇십억 분의 1, 몇백조의 1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병태 교수가 청량리에서 시청까지 1호선을 타고 갈 확률도 몇십억 분의 1, 몇조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률 계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몰려가는 행위를 마치 인간이 유권자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미래통합당 지지자와 다른 당의 지지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랜덤하게 무작위로 꺼낸 것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자가 35%가 500명이 먼저 사전투표를 할 경우의 수는 20억 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은 지난 선거하고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확률 분포가 다르게 행동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있고, 그 정보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전적인 정보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 정보만 있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이게 몇 %의 확률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려면 모든 가능성의 확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랜덤한 행동의 결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20대 선거하고 21대 선거를 가지고 20대 선거는 사전 투표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21% 왜 21대는 이렇게 많냐, 그래서 이게 일어날 확률이 되게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 꼭 똑같은 20대 선거에서 그 사전투표 비율이 종로에는 23.4%고 21대 요번 선거에는 49.6%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은 겁니다. 2배가 넘게 됐을 때는 어떤 집단적인 큰 변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걸 가지고 지금 확률을 함부로 계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인간들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는 이번엔 우파 중에 사전 선거하면 부정된다고 그랬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고, 또 다른 혐수에는 다른 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일날 가서 선거하면 위험하니까 미리 나갔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20대하고 21대하고 그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 대결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진영 대결이 강화되어 왔고 격렬하게 치러졌다는 거죠. 특히 지난 10월에 조국 사태 때 반조국을 외쳤던 태극기 부대하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서초동의 사람들은 우리 역사상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묻지마로 진영 대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영에 따라서 행동이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하는 정황이 있는 거죠. 상황 변화가. 그런데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발생 빈도가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비슷한 유권자 수에 지난해는 84,000명에서 사전투표가 19,000이었는데 95,000에서 72,000명이 나가냐. 그거를 지난 한번 하고 요번 하고 똑같은 확률 분포 함수를 가정하면 저렇게 49%가 나갈 확률은 뭐 정말 10억 분의 1인지 1조 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 사회적인 그 의사결정을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가 펜앤마이크에서 이 조작서를 믿는 분이 왜 사전투표하고 사후투표가 그렇게 지지율이 다르냐. 그래서 이거를 밭을 2개가 있는데 똑같이 콩하고 심었는데 몇 개씩을 콩을 뽑아봤더니 이쪽은 많이 나오고 이쪽에 덜게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밭의 품질이 비슷하고 같은 종류를 쓰고 뭐 같은 비료를 쓰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항아리 속에 있는 구슬을 꺼내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없이 랜덤하게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죠. 10만 명이 있는 선거구라고 투표구에 A당, B당, C당의 지지율이 50대, 30대, 20, 5대, 3대, 2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 10만 명 중에 5만 명은 A 지지자고 3만 명은 B 지지자고 2만 명은 C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관내가 일정하게 사전투표를 한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의 20%가 관내 사전투표를 했고 10%는 관내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냥 그 5만 명, 3만 명, 2만 명이 무작위로 뽑혀 나오면 원래 지지율 숫자만큼 나올 확률이 제일 크죠.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내에서 20%가 나온다 그러면 A 지지자는 5만 명 중에 10,000명이 나오고 B 지지자는 3만 명 중에 6,000명이 나오고 C 지지자는 2만 명에 4,000명이 나온 게 20%입니다. 관내 투표는 10%만 관내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게 반인 5,000명, 3,000명, 2,000명이 되고 그럼 당일 투표는 관내 투표한 사람들을 제외한 똑같이 35,000, 21,000, 14,000이 되죠. 그러면 그냥 관내 투표든 관내 투표든 당일 투표든 50대, 30대, 20에 유사한 거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제가 유사한 거라는 건 뭐냐면 숫자를 충분히 많이 뽑으면 랜덤하게 충분히 많이 뽑으면 무작위로 뽑으면 원래 분포하고 유사하게 뽑힌다는 것이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Law of large number예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쓰면서 이걸 센츄럴 리밋 티오렘이라고 써가지고 공격받는 빌미를 잡았는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한 거는 샘플링을 표본 추출을 충분히 많이 하면 원래 모집단의 분포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 그게 이제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A당 후보들이 A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배로 많이 나온다고 가정을 사전투표 2번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10,000명 대신 관내 투표에서는 10,000명, 6,000명, 4,000명이 든 게 A당 후보자가 2만 명이 나오고 6,000, 4,000이 되고요. 관내 투표에서도 2배로 많이 나오니까 5,000명 대비 10,000명이 나오고 그러면 10,000명, 3,000, 2,000명이 되죠. 그러면 당일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2만, 2만 1,000, 14,000이 되죠. 그래서 사전투표에 이미 66.7%로 A 후보 지지가 많았고 당일 투표는 거꾸로 B당 후보가 더 많죠. 38.1%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왜 당일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이렇게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이 한 거에 따라서 당일 투표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당일 투표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얼마나 많이 했고 사전 투표에 특정 후보가 얼마나 많이 평중되게 나갔냐에 따라서 역전도 되고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2020대 국회하고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고, 이거는 21대 때 특정 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어떻게 행동을 다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정을 부인하면, 그냥 그 행동 변화, 환경 변화를 부인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낮은 확률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맨날 전철 타고 다니다가 제가 꿈에 그리던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됐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어떻게 할까요? 전철 한다고 테슬라 자동차만 타고 다니겠죠. 근데 테슬라 자동차 탄 거를 무시하고 평소에 전철만 타고 다녔던 이병태 교수가 전철에서 만날 확률을 계산하면 이게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대와 20대 인간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물체들의 무작위 추출하고는 다른 확률을 그때그때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관내의 사전 득표율이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음모론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앞에 예에서 보시면 만약에 관내하고 관외 투표의 경향이 다르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관내하고 관외가 지리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같으냐. 그거는 우리의 추측일 뿐이지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지리적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지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사전에 많이 나갔고 반면에 미통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주저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비슷한 비율이 관내고 행동 패턴이 같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0%가 관내 사전투표를 했고 10%가 가전투표를 하면 비율이 같기 때문에 관내 투표하고 관외 투표 간의 인구 숫자는, 득표율 숫자는 2만 명에서 10,000명, 6,000명에서 3,000명, 4,000명에서 2,000명으로 2분의 1로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천 연수구의 더불당과 통합당이 똑같이 관내하고 관외가 0.39로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투표가 일정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인구에 비해서 관외 사전투표가 39%밖에 안 됐다.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고 딱 보면 아주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자로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253개 선거구 중에 관내가 사전득표율이 일치하는 거는 11개 선거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4.3%예요. 그러면 95.7%는 일치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보시면 일치한 데가 종로구, 용산구, 송파병구예요. 인천도 보면 4개 구가 있고 경기가 분당 갑을, 인천 단원갑, 제주에 하나, 이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일치하는 거가 전체 선거구의 4.3%가 일치한다고 해서 이게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치한 선거구에 무슨 특징이 있는가? 일관된 특징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다 경기권이고 제주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음모론이 뭐냐면 그 박빙이 있을 때만 하는 데만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가 박빙이었는지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박빙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왜 다른 박빙 지역은 이런 일이 조작을 안 했느냐는 거죠. 서울에서 제일 박빙 지역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광진을이잖아요. 오세훈하고 고민정 후보가 다퉜던. 그리고 부산에도 이현주 후보가 계속 위험하고 박빙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패턴을 얘기했을 때 요거에만 보고 발례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253개 중에 11개가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가 불가능하냐는 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연히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냐,
라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관내와 관외가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거는 관외는 한 번에 다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를 보면 관내 사전투표가 65.9 대 32.3이에요. 그런데 관내를 보면 지역구마다 다 사전투표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기 71%부터 71대 27번서부터 전혀 92.90대 비율이 전혀 다른 비율로 지금 이낙연 후보를 보면 그 비중이 무려 92.92%가 되는 투표도 있고 훨씬 낮은 투표 59.1도 있죠.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40.0%에서 27.7 정도로 편차가 큽니다. 24.4도 있네요. 그래서 관내 투표의 사전 투표를 투표소별로 보면 전혀 62대, 근데 그 관내 투표의 전체 합은 67.36에서 32.44로 관내 투표의 득표율하고 큰 차이는 없죠. 여긴 65.90인데 이 밑에는 67.36. 황교안은 32.30에서 32.44로 우선 딱 맞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관내 투표는 지역구별로는 다 다릅니다. 다른 숫자예요. 그런데 합치면 이 합친 것은 숫자가 크기 때문에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전체 성향을 반영할 가능성이 커서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 샘플링을 많이 합쳐 놓으면 사전투표 그 전체 모집단의 비율과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내 투표와 관내 투표가 비율이 같다 그러면 그거는 관내 투표와 관내 투표의 지지자들의 분포가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65.99를 저렇게 관내를 다 다르게 하면서도 합은 65점 대 32점을 맞추려고 그랬으면 저 많은 투표구에 그 사전투표함을 다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걸 다 알고 저기에 숫자만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집단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용지를 다 바꿔치기를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나오죠. 그 숫자를 맞추려면요. 지금 유튜버들이 63대 36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했더니 사전투표 비율이 더불어당하고 민주당이 63대 3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몇십억 분의 1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선관위에서 발표한 최종 자료는 보면 다 63점 몇 대 36은 맞아요. 그 뒷자리는 다르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나온 자료하고 선관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가 한 63점, 예를 들어 서울이 이제 더불당이 63.64 또는 가세연이 발표한 건 63.92라고 돼 있는데 선관위가 다시 조사한 건 63.95니까 이 두 숫자가 다 어떤 유튜브하고 가세연산 숫자가 뒷자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밝혀진 거고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 안에 각 선거구별로 보면 63대 36이 그 많은 경인권에 중에서 맞는 거는 앞에서 보면 거의 이런 비율이 맞는 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합쳐보니까 비율이 63대 36이라는 얘기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에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정당 지지율이 다 비슷했다. 그 광역으로 보면. 그렇지만 개별 선거구로 보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구, 경북, 울산이 전혀 다른 숫자죠. 전남 쪽 보면 또 거꾸로 더불당 쪽에 훨씬 높은 지지율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비율이 맞는 거가 253개구 중에 17인데 서울의 5구만 요 비율이 63대 36의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서울의 5구만 나타나요. 그러면 경합구를 조작했으면 서울에서 경합구가 5개밖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일부 선거구는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충청권이 되게 경합지역이었거든요. 거기는 왜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충청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왜 서울 거만 골라서 이렇게 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하나의 트릭이 뭐냐면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지지율만 가지고 비율을 낸 거거든요. 근데 기타를 집어넣으면 전혀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기타, 민주당과 공화당을 안 찍을 사람이 얼마인 줄 알고 미리 이렇게 맞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선거구마다 과연 무슨 신이 있어서
무소속이나 기타 정당이 몇 퍼센트 찍은 걸 다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또 한 선거구에도 투표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투표구의 여러 개를 들키지 않게 동일하지 않게끔 다 투표구마다 다시 조작을 했어야 된다. 이 과정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열 몇 개구가 나올 수 있는 동시 확률은 또 10억 분의 1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253개구에서 관내 관외 비율이 유사한 아주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관내 관외 비율이 일정한 게 11개 선거구가 있는데 요게 어떻게 11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11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로 주목을 해요. 그러면 한 개 선거구에서 관내 관외 비율이 동일한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아까처럼 또 같은 수법을 쓰죠. 1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꺼내서 동일한 숫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거가 관내를 그래 놓고 그거가 또 11군데서 일어나니까 그걸 다 곱하면 다 수조분의 1, 수십억 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게 11개가 우연의 일치를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독립적인 것이 동시에 일어날 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런 겁니다. 한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1%다 그러면 전국의 100군데가 동시에 비가 올 확률은 이렇게 물으면 만약에 전국의 100군데가 다 독립적인 확률이라 그러면 1%의 100승이 돼가지고 그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반도에 장마 비구름이 덮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봐서 장마철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마 구름이 한반도를 다 덮치고 있다 그러면 한 군데 비가 오면 100군데 다 비가 올 확률은 거의 100%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인트 그러니까 독립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서 일어난 건데 그걸 독립적으로 봐가지고 11개가 독립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계산하면 희박한 확률이 되는 겁니다. 즉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당일선거에서 통합당이 이기는 거는 라든지 관내가 일어날 확률이 11개는 253개 중에 그냥 우연히 11개 난 건데 마치 11개만 있는 것처럼 빼서 11개가 동시에 일어날 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당일선거에서 통합당이 지는 거를 랜덤하게 뽑으면 희귀한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게 사전선거에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국에 장마구름이 덮인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선거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거를 확률을 가정을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당일 수도권과는 유사하겠죠. 지역색인 높은 지역은 워낙 다를 거고요. 그래서 유사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날 사전선거에 민주당이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행동 변화를 전제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냐면 선거구 중에 9개가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사전선거의 투표수가 2개씩 똑같았다. 이게 기계적으로 똑같았다. 그래서 뭐 서울 송파갑에 그것도 같은 선거구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투표 수가 똑같은 사람들을 그 지지 투표를 똑같은 것을 이게 보시면 성남 중원구의 신상진 후보가 4,220. 서울 송파의 갑에 김웅 후보가 4,220. 어떻게 후보가 동시에 똑같은 표를 받는데 그거를 또 그거에 18개 지역구에서 똑같은 득표를 받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한 선거구의 인구가 비슷하고 지지율이 뭐 30%에서 35%라고 그러면 비슷한 숫자에서 그 35%를 빼고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35%를 빼는 숫자하고 120명에서 한 37%를 빼면 그러니까 120명에서 35%를 빼고 100명에서 37%를 빼면 그 숫자는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선거구의 인구 숫자가 큰 차이는 없죠. 거기서 지지율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만큼을 빼면
여기저기서 동시에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은 우연히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경희대 이경정 교수께서 랜덤 넘버를 가지고, 무작위 넘버를 가지고 전체 250 선거구에서 같은 득표를 하는 후보자 수가 9쌍이 나올 수 있나 없는가를 보면 그냥 쉽게 9쌍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우연의 일치를 또 따로 뽑아요. 그래서 이게 19쌍이든 9쌍이든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아까 곱합니다.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인데 나머지 경우를 딱 빼놓고 전체 후보자 수가 500명이 넘는데 500명 중에 500명이 일어나서 쌍을 그으면 그 500명이 쌍을 이룰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없이 많은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거 중에 9개가 되든 18개가 됐든 거는 아주 작은 수의 경우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파티에 갔는데, 동창회 파티에 갔는데, 겨울에 동탄산에 파티에 가면 어떤 해에는 전부 같은 코트가 유행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장소에 똑같은 회사에 코트를 입은 사람이 10명이 있냐, 이거 하고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에 유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체 수의 40%가 그 옷을 입고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100명이 모였을 땐 40명이 같은 옷을 입을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집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옷의 개수가 10개씩이니까 10개 중에 1개를 입고 왔는데 그거를 10개 또는 겨울에 옷이 20가지가 있는데 20개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입고 와가지고 그게 40명이나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미 유행이라고 하는 게 확률 분포를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100명 중에 10%라고 해도 10명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명 중에 10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10명이 어떻게 똑같은 걸 가져왔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90개 될 거는 빼는 거죠. 근데 지금 선관위 개표를 어떻게 하냐 보면, 여러분 개표할 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면 순서가 없고 지역구별로 사전하고 당일 투표한 거를 합쳐 묻혀가지고 사전 투표함이 사전에 열릴 수도 있고 중간에 열릴 수도 있고 후반부에 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개표를 하는데 하나의 계산기로 하는 게 아니라 A 후보 찍은 투표를 따로 분리하고 B 후보로 찍은 걸 따져가지고 분류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A 후보를 찍은 투표지는 한쪽에 몰리고 B 후보를 찍은 몰리고 C 후보를 찍게 묻죠.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 돈 셀 때 같은 개수기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A 후보 찍은 게 몇 개인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다가 묶음으로다가 하고, 그 묶음이 정말 맞나, 다른 사람께 끼어들지 않는가는 참관인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숫자를 사람이 기록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수기하고 컴퓨터에 입력한 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그 사전투표함이 한 선거구에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용케 알아가지고 바꿔치고, 그 바꿔친 것도 전체가 어떤 사전투표에 63대 39가 되도록 변화하게 다 변수를 줘가면서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결과만 바꿨다, 3분의 1을 바꿔치웠다 그러면 여기 숫자고로 기록한 숫자하고 나중에 컴퓨터가 출제한 숫자가 달라지면 바로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경황을 가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혐의가 나와야 이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3명 중에서 같은 수의 득표를 할 경우의 수는 다수 발생한다. 그래서 이경정 교수가 랜덤 넘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런 경우를 충분히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흑백 2개가 있는 공이 드는 항아리에서 10개의 공을 차례로 한번 꺼내놓고 다시 집어넣고 꺼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공이 같은 숫자로 들어있으니까 나올 확률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까만 공의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10번을 뽑으면 경우의 수가, 나오는 순서가 1024가지가 됩니다. 1024가지고요. 흑색 공은 5개가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반반으로, 그 중에 1024가지의 실험 중에 144번은
하얀 공, 까만 공이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44개가 까만 공이 5개가 있을 확률은 1024분 중에 144니까 14.6%가 되는데, 다른 공 얘기를 안 하고 까만 공만 5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까만 공이 연속 5개 나오는 것처럼 계산하면 그거는 3.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3개 선거구에서 일 수 있던 조합은 다 빼놓고 요게 18개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그래가지고 낮은 확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1024개 중번에 144번은 흑색 꼭 5개, 흰색 꼭 5개 우연히 나올 확률이 무려 14%인데, 마치 이 얘기를 흑색 꼭만 5개 연속 뽑은 것처럼 나머지 경우의 수를 빼놓고 어떻게 이 5개가 사전투표하고 사후투표가 비율이 비슷한 게 몇 군데나 나오냐, 또는 사전투표에는 이기고 사후투표에서는 지는 경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를, 그거가 동시에 일어난 거를 마치 이렇게 그게 동시에 어떤 우연의 일치로 되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취사선택을 해서 동시사건으로 조작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다수의 지금까지의 방법이 전부 그런 겁니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는 주장이 되게 다 그런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사전적인 확률에 대한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미통사 사람이 움직였는지는 결과만 있지 그들이 사전에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률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 각각의 뽑혀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고 놓고 저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상한 게 된 거다. 그래서 20대 선거하고 21대 선거는 전혀 다른 선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확률이 없다. 그거는 이병태 교수가 청량에서 시청 가져오는데 가지수가 2천만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사실은 저는 1호선 전철밖에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전 선거 과정의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가, 또는 사전 선거 후보자들의 자기들이 예상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어떤 경로로 제가 통합당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 여론조사가 그 언론사 말고, 저는 이제 언론사는 늘 과대 샤이보스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언론사도 샤이보스가 있다고 해도 추세가 어떻게 가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같은 형태에서.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 펜앤마이크 가서 얘기하면서 막 읍소를 하고 그럴 때 그 당내에 보고된 거를 전해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백석도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합당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낮은 확률만으로는 범죄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다. 그 확률이 제로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듀서 완홍환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극도의 낮으라고 확률하고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사실은 극도의 낮은 확률이 아닌 거를, 그렇게 아무것도 사전에 확률 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다 모든 것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것 같은 무작위로부터 10만 명 중에 꺼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낮은 확률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을 조작했을 때 어떻게 그 부정이 됐는지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되고, 그 조작이 발각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음모론에 잘 빠지느냐, 야당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하는 거,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진영 논리나 피해의식이나 패러노드에 빠졌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진영 논리가 너무 강화돼 있고, 그러면 지금 보수 세력이 해야 될 게 승리를 도적 빠졌다고 할 일이냐, 우리가 잘못해서 졌기 때문에 이 사태로부터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될까로 하는 뼈저린 반성을 해서 2년 후에 정권을 어떻게 뺏어오야 되는 거 하는데, 마치 이긴 선거를 저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가지고 몰고 가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바꿀 게 아무것도 없죠. 선거제도만 바꾸면 이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음모론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잘못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이 큰데 우파들마저 거기에 조인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믿고 싶지 않은 분은 끝까지 안 믿으실 거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탈진영 현상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보수 우파 세력들이 지금 무엇을 근본적부터 개혁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선거에 지지 않아야 되냐. 저는 제가 이런 선거가 나올 거라고 하는 예상 때문에 미리 제가 계속 기대치를 낮추고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방법이 없냐고 황교안 대표를 욕하고 이런 방송도 하고 페이스북에 계속 써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가 하나도 놀랍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것은 우파 정치의 실패입니다. 2016년에 그 오만한 모습에 내부에 단합이 없고 내부의 정치 세력 간에 파벌 간의 갈등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다 노정시켜서 망해놓고, 요번 선거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파벌 간에 단합되지 않은 거, 그리고 아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의 숨어진 샤이가 있으니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도 없고 공천은 몇 번 뒤집히고 자기들끼리 서로 황교안은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그랬더니 선거 기간 중인데 유승민은 그런 현금 복지 선심 쓰면 안 된다고 선거 중에 자기 대표 선수를 공격하는 그런 당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에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건 다 정해진 타임테이블인데 사전에 개혁 하나도 못하고 미루고 파벌 싸움 하다가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 하나도 없이 통합을 해놓고, 그것도 선거 한 달 전에 통합을 해놓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주인 없는 조직을 흘러왔어요. 그러면 지금 대선이 2년도 안 남았는데 그것도 정해진 일정이니까 그걸 지금부터 해서 정당을 정비해도 이길 가능성이 크게 없죠. 그 지금 1년 후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지금부터 1년 안에 이제 다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아무도 대선감이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없는 저 당 안에서 어떻게 대선감을 후보를 만들어낼 거를 고민해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게 다 훔쳐간 거다, 여기다 정신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저는 그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일본하고 경제 갈등하지 않고 당연히 글로벌이고 개방된 경제에서는 모든 나라들하고 국교 정상화되어 있는 나라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 죽창들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친미, 친영, 친독, 친불하듯이 친일도 하는 게 정상이다, 반일이 정상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토착외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제가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전 조작은 음모론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음모론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했더니 금세 그냥 온갖 욕설을 다 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보수 우파가 조국 수도하고 다를 게 수호대하고 뭐가 다르냐, 저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전히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세월호에 대해서 비판적, 세월호의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자유주의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그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그 다른 생각에 대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인신을 공격하고 언어폭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저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오늘 이 강의를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에 저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차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전제 없이 민주적이고 보수주의 가치에 맞게 토론이 되는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